자, 여러분,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러시아 민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닭다리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오두막, 길 잃은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 그냥 애들 겁주려는 뻔한 옛날 이야기 같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혹한 환경에 놓인 러시아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고도로 구조화된 일종의 생존 가이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흥미로운 동화의 겉모습을 싹 걷어내고 이 기괴한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아주 치밀하고 현실적인 생존의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정입니다. 1장 바보의 논리부터 바바야가, 정령들, 코셰이, 그리고 서사시의 영웅들까지 가장 안전한 집안의 난로에서 출발해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우글거리는 가장 깊고 위험한 숲속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바보의 논리, 기다림으로 얻는 승리입니다. 여정의 출발점은 러시아 가정의 가장 깊숙한 중심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서구식 합리주의랑 완전 정반대로 굴러가는 희한한 논리로 성공하는 영웅을 만나게 됩니다. 입안의 똑똑한 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계산적이고 야심차죠. 근데 민담에서는 이런 이기심과 얄팍한 계산이 100이면 100, 재앙을 부릅니다. 맨날 실패해요. 반면에 우리 영웅 바보 이반은 진짜 비합리적일 정도로 다 퍼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갈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나 동물한테 그냥 줘버리거든요. 언뜻 보면 진짜 바보 같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게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초자연적인 조력자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선행 투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진 뻔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소비에트 시대의 저명한 민속학자 블라디미르 프롭 아시죠? 이분이 수백 편의 민담을 싹 다 분석해보니까 글쎄 모든 이야기들이 31가지의 똑같은 구조적 기능을 공유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즉, 이 동화들은 예측 불가능한 운명과 잔인한 자연 속에서 농민들이 언제 버티고 언제 베풀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엄격한 행동 지침서였던 겁니다. 바보 이반이 맨날 페치카라는 거대한 벽돌 난로 위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잖아요. 진짜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창밖에는 살인적인 눈보라가 치는데 섣불리 밖으로 나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난로 위는 힘을 비축하는 최고의 안식처죠. 찌질하고 무능한 게 아니라 바깥의 혹독함이 지나갈 때까지 에너지를 아끼며 고요하게 기다리는 엄청난 생존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바야가의 등장입니다. 따뜻한 난로를 떠나서 숲의 가장자리로 가볼 텐데요. 박다리 위에 지어져서 스스로 빙글빙글 도는 기괴한 오두막 문턱으로 가보시죠. 푸. 전에는 러시아인 냄새를 몰랐는데 이제는 냄새가 나는구나. 와, 듣기만 해도 오싹하죠? 이 으스스한 대사가 바로 인간계와 초자연적 세계의 경계에 선 수호자 바바야가의 등장을 알립니다. 이 마녀는 그냥 평범한 악당이 아니에요. 선악을 완전히 추월한 거대한 자연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밥을 먹이고 마법의 아이템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뼈를 통째로 발라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건요, 여러분의 사회적 눈치를 테스트하는 궁극의 압박 면접입니다. 바바야가 대응 수칙 진짜 빡빡해요. 절대 먼저 입열면 안 되고요. 목욕하라고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왜 왔는지 나불대면 안 되고 질문에는 팩트만 짧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쫄려도 절대 두려운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만이 그 마녀의 힘을 얻어낼 자격이 있는 거죠. 세 번째 파트, 집과 야생의 정령들입니다. 마녀의 오두막을 지나서 일상적인 공간으로 더 들어가 보죠. 당시 농민들 주변엔 인간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온갖 정령들이 바글바글했고 이분들 아주 깐깐한 프로토콜을 강요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일상 자체가 초자연적인 룰렛 게임이었습니다. 난로 요정 도모보이한테는 빵이랑 소금으로 예우를 표해야 하고요. 실내에서 휘파람 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목욕탕 정령, 반익 때문에 늦은 밤 네 번째 타임에는 절대 씻으면 안 됐죠. 이게 다 뭘 의미할까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나거나 키우던 말이 픽 쓰러졌을 때 아, 내가 정령 비위를 못 맞췄구나 하고 아주 실용적인 핑곗거리가 되어준 겁니다. 까탈스러운 주인들의 취향을 섬세하게 맞추는 게 곧 재앙을 피하는 길이었던 거죠. 육지랑 물이 만나는 경계쯤 가면 젖은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친 루살키라는 치명적인 물의 정령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초여름에는 강가에 얼씬거리는 것 자체가 금기였어요. 노래랑 춤으로 사람을 홀려서 기진맥진하게 만든 다음에 물에 빠뜨려 죽이거든요. 겉보기엔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까딱 방심하면 한 방에 간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무자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불사신 코세이, 외부화된 영혼입니다. 이제 마법의 기운이 팍팍 느껴지는 야생의 가장 깊숙한 곳, 끝판왕을 만나러 갈 차례네요. 이코셰이라는 악당은 안 죽으려고 자기 영혼을 진짜 기상천외하게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못 찾는 섬에 참나무 아래 묻힌 철상자, 그 안에 토끼, 토끼 안에 오리, 오리 안에 알, 그리고 마침내 그 알 속에 바늘. 마치 마트리오시카 인형 같죠? 이 말도 안 되는 퀘스트는 영웅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깹니다. 이전에 영웅이 목숨을 구해줬던 온갖 동물들이 우르르 몰려와 빚을 갚아야만 겨우 바늘을 꺾어 코셰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사실 학자들은 이걸 엄청난 심리적 은유로 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 영혼을 저 깊은 곳에 꽁꽁 묻어버린 코시에이를 보세요. 불사신이 되긴 했는데 타인과 교감할 수 없는 텅 빈 껍데기가 돼버린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지만 살아가는 기쁨 자체를 잃어버렸잖아요. 완벽하게 자기를 방어하려다가 완전히 고립돼버린 비극적인 괴물. 이거 진짜 현대인들에게도 뼈 때리는 비유 아닌가요?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서사시의 영웅들과 그 유산. 드디어 동화 속 어두운 숲을 빠져나와 더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쭉 본 바보 이반의 철학이 이런 거대한 영웅들한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전설적인 전사 일리아 무로메치를 보세요. 무려 33년 동안 난로 위에서 전신마비로 누워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질병이 아니었어요. 조국이 외적의 침입으로 자기를 진짜 간절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타이밍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친 듯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존버의 시간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불새 같은 화려한 예술작품으로 각색되긴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시각적으로는 엄청나게 예뻐졌지만 진짜 알맹이는 쏙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혹한 자연 속에서 서로 돕고 철저하게 예의를 지켜야만 살아남았던 농민들의 그 끈질기고 투박한 생존 논리가 화려한 조명 뒤로 사라져버린 거죠. 결국 이 진짜 민담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뭘까요? 무시당하던 약자가 이기는 비결은 조급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힘 앞에서도 침착하게 예의를 지키고 당장 돌아오는 게 없어도 묵묵히 베푸는 거였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선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남는다는 진리죠.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도 늘 계산하고 경쟁해야 하는 무섭고 거대한 어두운 숲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 옛날 바보 이반의 생존법을 한 번쯤 진지하게 써먹어보면 어떨까요? 맨날 앞만 보고 공격적으로 달리기보다 때로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계산 없이 베풀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나중에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짠! 하고 여러분을 구원해줄 마법의 열쇠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만의 프로토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